유동적 무효 중에서 요놈 몇 가지 이제 추가, 이 11달 강의에서 조금 몇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지 거래 뭐 규제 구역 이러거든. 허가 전 거래. 첫째, 요 허가. 우리 대법원이 할 때 특별 유효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계약이 유효하려면 일반적 유효권 갖추고 플러스 뭐까지? 허가까지 있어야 유효가 된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거래 후 허가예요. 거래를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뜨거운 감자가 하나 나왔죠, 기사에. 주택거래 허가제. 예? 한 해 만에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예? 주택거래 허가제. 제가 볼 때는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특히 이제 근데 심각한 것을 규제하고 또 이렇게 풍선 효과라고 또 다른 데도 다르게. 일단 우리나라에는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 금리가 싸가지고 말이죠.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은행에 넣어두면 되니까 그렇죠. 4%만 수익이 나도 막 눈이 벌 갖고 달려들잖아요. 4%. 이자가 막 1, 2%밖에 안 되니까 막. 어휴, 돈 있는 사람만. 그래서 야, 2006년도에 헛짓거리만 안 했어도 그 생각을 또 합니다. 나의 잃어버린 십몇 년 어디로 갔나 막 이렇게. 어휴, 속 터져. 뭐 얘기에다가 또 신산탄으로 갔지? 거래하고 거래하고 아마 주택거래 허가제가 나오면 거래 전 허가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래 전 허가. 거래 후 허가, 거래 허가.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고, 그렇죠? 1월 10일 날 거래를 했어? 허가는 2월 10일 날 받았어? 그러면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이가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되겠죠. 유동적 무효. 그쵸? 그 다음에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아까 무권 대리도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이 됐고요,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두 갈래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무효로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언제 유효로 확정이 될까요? 허가 받으면. 반대로 언제 무효로 확정이 될까요?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허가를 못 받으면. 그쵸?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유효로 확정되는 거 허가 외에 2개가 더 있어요. 무효로 확정되는 거 불허가가 있다 그랬죠? 몇 개가 더 있어요. 이제 그거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두 갈래로 갑니다.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와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 대표가 허가. 무효로 확정되는 거 대표가 불허가.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상태, 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당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요. 일단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무효니까 첫째, 계약상 권리 의무, 다른 말로 채권 채무 발생한다 안 한다? 계약상 권리 의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무효잖아요. 다시 말해서 매도인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없단 말이죠. 계약상 채권 채무는 생기지 않아요. 자, 그런데 각과의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1월 20일쯤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 1월 20일. 자, 1월 20일이 됐어. 각 중도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설령 1월 20일 날 을이 중도금을 주기로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무효니까 중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을이 1월 20일 날 갑에게 중도금을 안 줬다 해서 갑이 왜 약속 안 지켰어? 계약을 해지할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채무 불이행의 효과가 뭐예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데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가 없으니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채무 불이행을 이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기본이 되는 거예요. 유동적이지만 무효니까. 계약상 채권 채무 따위는 아예 발생할 여지가 없으니 대금 청구할 수 없고 대금 지급 의무 없고, 따라서 설령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기본이. 두 번째, 이 허가를 받을 때요,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허가를 받도록 협력을 해야 되죠. 둘이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놈이 안 가겠다고 버티면 가자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를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라고 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당연히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공동 신청을 하고 돼 있으니까 서로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계약상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계약상 의무는 매매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예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야. 그럼 이거 뭐냐?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 신의칙상 원칙이라는 거예요. 신의칙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계약을 한다는 건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을 믿으니까 하는 거죠. 계약이란 건 믿는 거란 말이지. 뭐뭐 해줄게를 믿는 거야. 그 믿음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계약상 믿음을 깨지 마라가 신의칙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이 허가 절차에 협력하겠지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에서 발생하는 의무예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따라서 이 의무는 계약상 의무도 아니다. 아니지요. 따라서 이거를 이행을 안 했어.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따라서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다만 의무인 건 분명하죠. 여기서 말하는 칙은요, 법칙 칙자예요. 법칙.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의무예요. 법적인 의무라는 건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죠? 협력하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 이행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까지는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에요. 신의칙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따로 있어요. 어쨌거나
허가 신청자 협력 의무는 있고 다만 이 의무가 계약상 의무는 아니니까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해요. 하지만 이게 의무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신의칙상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대요. 우리 대법원이.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갑과 을이 이렇게 특이하게 그래. 네가 만약에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자, 손해배상 액수를 미리 정해놨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있대요. 미리. 그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두 번째예요. 많이 헷갈려요. 어쨌든 계약상 권리의무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 하고요. 신의칙상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생긴다는가 이런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죠. 이때 우리 민법에 의하면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도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줬다. 그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는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나 허가 신청자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이거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는 우리 민법이 따로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 경우에도 할 수 있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있다 없다? 이거는 있다. 이건 있다. 뭐는 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해제라는 건요. 유효한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제를 볼 거예요. 계약이 유효인데 그거를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게 해제예요. 근데 지금 이 해제는 유동적 무효를 해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지문으로 잘 나와요. 또 하나가 우리 반사회 질서행위에서 얼핏 계약을 했는데 무효야.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행을 했다면 원칙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돼. 그걸 부당 이득 반환이라 했어요. 기억나세요? 다만 반사회 질서 행위일 때는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 원인급여. 그런 걸 했죠. 자, 이때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건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니까. 두 번째, 허가 전에는 무효니까. 세 번째,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아니 논리적으로 계약이 무효인데 이미 주고받은 게 있다면 돌려주고 돌려받고 그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전 거래를 했다 무효다. 근데 우리 계약금을 준 게 있다. 그러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왜 안 될까? 허가를 받냐 못 받냐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허가를 받아서 유효가 되면 부당이득이 아니잖아요. 불허가 처분이 됐을 때 부당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전에는 이 계약금이 부당이득인지 아닌지가 아직 확정이 되기 전이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일단 요 두 가지. 그리고 나중에 계약금 가면 하나가 더 나와요. 이게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유효로 확정되는가 언제 무효로 확정되는가의 문제가 남아요. 그 다음에 유효로 확정되는 게 대표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허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이거 쉬워요. 여러분들 2차 가면 부동산 중개사법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있죠. 그걸 합니다. 거기에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뿐만 아니라 허가제도도 나오고 그 부동산 허가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정할 때 기간을 정해. 몇 년? 5년 이렇게. 그 기간이 만료가 됐어.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더 이상 그 땅은 투기지역이 아니야. 그럼 재지정할 필요가 없지. 각과리 허가 전에 거래를 했어요. 그 상태로 시간이 흘러 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런데 재지정 안 했어. 그러면 우리 대법원 마치 허가받은 거하고 똑같이 유효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아직 지정기간이 남았는데 더 이상 그 지역이 투기지역이 아니야. 그러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기간 만료 전에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버렸어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해제한다고 나오던데 굉장히 많은 면적을 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신문에 나왔었어요. 이제 거기 또 겁나게 또 투기꾼들이 몰리겠죠. 어딘지는 지역을 아직 안 밝혔어요. 공무원들만 알겠죠. 그렇죠? 그럼 그 지인들이 또 네? 혹시 국교부에 아는 공무원들 3개. 허가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딱 3개. 허가받은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무효로 확정되는 게 불허가가 있었죠. 네? 하나만 더 생각해요.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계약 당시부터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 잠탈이란 건 회피한다는 뜻이에요. 몰래 회피한다 이런 뜻이에요. 잠탈 목적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한 목적이 있었던 경우. 이때도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미등기 전매. 뭐라고? 미등기 전매. 갑이 허가구역 내 땅을 을하고 허가전 매매했어요. 그거를 또다시 을이 미등기 전매했어요. 원래 미등기 전매는 세금 떼먹으려고 한다 그랬죠? 근데 허가구에서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갑을 을병 2번의 허가를 회피할 목적. 갑을 을병 2개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 허가만 받으면 돼요? 갑과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갑병 거래 허가만 받으면 되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우리 대법원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보고 깡그리 무효로 봐요. 우리 첫날 효력 규정 중에 단속 규정이라는 게 있었고 단속 규정이 요거였었죠. 미등기 전매 금지. 따라서 미등기 전매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라 그랬지. 그거는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만. 허가구역에서는요 절대로 미등기 전매를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 대법원에. 이 허가구역 내에서는 세금 추징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 뭐 투기 방지. 예? 무슨 방지? 투기 방지. 그러니까 이때는 세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필요 없어. 무효.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의 미등기 전매가 있다면 이 각각의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 설령 마치 갑과 병이 거래한 것처럼 꾸미고 갑병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도 무효. 어도 무효? 허가도 무효. 깡그리 무효가 돼요. 2가지.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 3가지. 나머지 2가지.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해 암기해야 될 판례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예? 오늘은 기본이 되는 것만. 이게 다 팔래. 이게 다 깡그리 다 팔래. 한 열 몇 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요 정도는 기본이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무효의 종류를 본 거예요. 종류.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효가 되었을 때 어떻게 뒤처리할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 계약이 무효인데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야. 그럼 이행할 필요가 없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무효야. 대금을 주기 전이야. 그럼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만약에 대금을 줬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돌려주고 돌려받자 부당이득 반환. 그런데 요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 예외가 하나 있고 특칙이 하나 있어요. 둘 다 예외로 보면 돼요. 예외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법 원인급여가 있는 거고요. 이건 봤죠? 불법 원인급여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문제예요. 범위. 근데 이 부당이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게. 부당이득이라는 제도 자체는 당사자 간의 채권 체벌을 발생시키는 법률 규정입니다. 보통 당사자 간의 채권 체벌은 법률행위, 계약을 통해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계약을 통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을 통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 규정을 통해 생기는 게 세 개가 있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사무관리, 부당이득 이런 게 있어요. 감사하기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 계약만 우리 시험 범위야. 이때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 당연히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으며 이 예외가 또다시 두 개가 있는데 요게 우리 시험 범위에 있어요. 요게 예외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예외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어요. 그래서 원칙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 원칙 이걸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거스름돈 더 거슬러 받는 거. 택시를 탔다. 택시비가 5,000원 나왔다. 그래서 나는 5,000원짜리를 줬다. 근데 택시기사분이 45,000원을 거슬러 주다. 밤에 줬어 내가. 어둑어둑할 때. 초창기에 5만원짜리가 나왔을 때는요 5,000원짜리하고 많이 헷갈렸었어요. 지금은 안 헷갈리지. 내가 5,000원을 줬는데 택시기사분은 5만원인 줄 알고 45,000원을 거슬러 줬어. 그럼 나는 원래는 한 푼도 안 받았어야 되는데 45,000원을 받았죠. 그렇잖아? 네. 그 45,000원이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나중에 택시기사분이 와서 잘못 줬습니다. 거슬러 돈 돌려주세요. 그럼 난 얼마를 돌려줘야 돼? 45,000원 돌려줘야 되죠? 그게 상식이지 법은 달라. 내가 거스름돈을 더 거슬러 받는다는 걸 모르고 받은 경우, 그래서 물건 사면서 뭐 1,000원짜리 하고 동전하고 막 섞어서 거스름돈을 돌려줘요. 세기 귀찮아서 그냥 호주머니에 넣었어. 집에 가서 봤더니 더 받았어. 이런 경우 있죠. 그럼 받을 때는 더 받았다는 걸 모르고 받았지. 이럴 때는 그 더 받은 거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는 거예요. 뭐만 돌려주면 된다고요? 쓰고 남은 거. 그걸 현존 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선이야. 반면에 더 거슬러 주는데 벌써 이상하다. 난 5,000원짜리 냈는데 왜 저렇게 많이 거슬러 주지? 에라 모르겠다 이거. 더 거슬러 받는다는 걸 알고 받아. 그게 악의. 이때는 더 받은 거 있죠?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배상.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예요. 이게 우리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원칙적 내용입니다.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요. 그런데 요 예외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외가 두 개예요. 선, 악, 불, 문, 전부 반환. 선악, 불, 문, 전부 반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계약의 해제 가서 봅니다. 어디 가서 본다?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는요, 그냥 전부 돌려줘야 돼요. 선악 따지지 않고 전부 돌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예외죠. 그렇잖아요. 부당이득 반환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밑에 거는 선악불문 전부 반환하는 예외가 있고 선악불문 쓰고 남은 것만 반환하는 게 있으니까 둘 다 예외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우리 시험범위에 있고요. 요걸 지금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 경우 뭐냐? 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그 제한 능력자, 얘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그러면 미성년자 을이, 미성년자 갑이 부모가 사준 노트북을, 인강들으라고 사준 노트북을 부모 몰래 동의를 받지 않고 100만 원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 100만 원 가지고서 30만 원을 PC방, 노래방 뭐 이런 데 가서 막 쓰고 있어 지금. 양심을 있어서 독서실 끊었어. 이렇게 쓰고 지금 60만 원 남았어. 이 상태에서 부모가 알았어? 취소를 했어. 이때 을은 노트북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문제는 얘는 쓰고 남은 것만, 뭐만?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돼요. 선악을 묻지 않고. 선악을 묻죠. 자, 여기서 요거하고 요걸 구별해서 요것도 현존이 독서실 밥 사 먹었어. 이건 현존이. 왜? 이건 어차피 쓸 돈이. 근데 이건 없으면 못 쓰잖아. 이건 어차피 어떻게든 써야 될 돈이고. 이렇게 유흥비 따위로 썼을 때 이게 현존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 갑은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60만 원과 생활비로 쓴 거 여기까지만 반환하면 되고 유흥비로 쓴 건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0만 원 받고 팔아먹었다 부모 유흥비로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소하면 됩니다. 부모는 화를 내지 마시고 너 그거 책 사거나 밥 먹거나 독서실 가면 절대 안 돼. 노래방, PC방을 가. 대신 영수증은 꼭 챙겨놔야 돼요. 나중에 증명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 어쨌든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 그 반환 범위에 특칙이 있더라. 이거를 이건 이제 나중에 취소해서 한번 같이 써먹어요. 취소해서 써먹으니까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어차피 취소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의 효과인 경우 무효의 효과이면서 엔드 취소의 효과도 되는 거예요. 취소했을 때도 이런 효과가 생겨요. 왜? 취소하면 그 계약은 뭐가 된다 그랬으니까? 무효가 된다 그랬으니까 똑같아요. 구조가. 이행전임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을 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 부당이득 반환의 예외가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원칙과 예외로 나눠지는데 그 예외 두 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요.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라는 게 있다. 선악불문하고 뭐만 반하면 되나? 현존 이익만. 이렇게 무효효과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거기까지 한번 체크해 봅니다. 130페이지. 무효와 취소의 의의가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 구별하라고 표가 있어. 잠안 올 때, 심심할 때 한번. 아니야, 심심해도 보면 안 돼. 다른 거 봐, 다른 거. 131페이지 봅니다.
무효의 종료, 절대 무효가 원칙이라고 됐고요. 제3대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얘가 쭉 나오는데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 그 두 개가 있죠. 비진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하고 통정 허위 표시. 그렇게. 밑에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 그 중에 일부 무효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그랬죠. 그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부 무효. 138페이지. 조문만 봐요. 조문만. 조문을 보니까 137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138페이지 맨 위에. 그게 원칙이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 아까 뭐라 했어요? 추측을 해본다 그랬죠. 무효 부분이 없다.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계약을 했을까? 그랬을 것 같아.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가상적 의사. 무슨 의사? 안 써도 돼요. 밑에 양가로 2번 요건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가상적 의사의 존재. 그럴 때는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일부만 무효가 된다. 조문만 오늘 기억해 줍니다. 됐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132페이지.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고 그 중에 유동적 무효. 왼쪽 무권들이 아까 봤던 거고요. 유동적 무효. 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법률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허가받을 것을 선절한 계약일 경우에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무효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허가를 받을 때까지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 그래서 밑에 판례 우리 확인한 거 동그라미 1번. 계약상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2번.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 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3번.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4번. 계약금 해제를 할 수는 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있다. 그 4개. 됐죠? 4개. 1, 2, 3, 4. 다음 페이지. 맨 위에 7번 허가구역 내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한 목적 확정적 무효. 처음부터 그냥 깡그리 무효. 7번. 2번 협력 의무의 발생. 동그라미 1번 협력 의무의 소구가 뭐예요? 소의 주둥이? 소송상 청구. 이렇게 줄여서 소구. 이렇게. 아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협력 의무 이행 청구 소송도 받아줍니다. 네? 거기 이 동그라미 1번. 2번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3번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는 불가하다. 그랬죠? 4번 협력 의무 위반을 대비해서 미리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네? 다 한 거예요. 안 했나? 했지. 오른쪽 3번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동그라미 1번 불허가. 동그라미 2번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 내용은 보지 말고. 그리고 넘겨.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1. 허가구역 지정 해제라고 돼 있죠. 기억의 두 번째 줄에 지정 해제. 니은에는 세 번째 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뭐가 있어요? 허가를 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허가를 받은 경우. 됐죠? 오른쪽 기출예제 보세요. 작년 건데요. 가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진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는 아니다. 즉 유동적 무효 상태다. 그런데 5번을 봤더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넘겨받았다.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
이게 보통이라면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유효해야 되지만 허가구역이니까 무효. 확정적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5번이 답이 되겠죠. 작년 문제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네?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가면 무효행위 전환과 무효행위 추인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자, 일단 무효가 가서 오늘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취소. 끝날 줄 알았죠? 아니야. 조금은 더 봐야 돼, 취소를. 개념만. 이왕 무효한 거니까 취소는 다음 주는 설이구나. 다음번에 다시 할 거예요. 듣기만 하세요. 이왕 무효를 했으니까. 자, 취소는 무효하고 마찬가지로 법률행위, 즉 계약은 했어. 근데 계약은 했지만 유효 요건을 못 갖췄어. 하지만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해. 유효 요건을 못 갖췄는데 일단은 유효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이여 을한테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자신 땅을 을한테 팔았어요. 자신 땅을. 근데 그 땅이 1억짜리야. 근데 1억을 받고 팔았어. 사기는 당했지만 제가 받았죠? 그럼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유효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굳이 그 상황에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판단해라. 착오를 한 사람이 판단해라. 라는 의미에서 유효로 해놓은 거예요. 아까 미성년자 갑이요. 노트북 팔아먹었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갑이 부모님한테 오토바이 안 사주면 집 나간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오토바이 사줬어. 근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얼마 있다가 유흥비로 쓴다고 팔아먹었네?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차라리 잘 됐지. 안 됐나? 그걸 무효로 해버리면 오토바이가 다시 돌아온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차라리 잘 됐지, 차라리. 그냥 유흥비 싸라고 돈 준 셈 치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의 행위나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는 그 제한능력자나 착오한 사람이나 사기 강박을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취소할 필요가 무효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뭐하고 유효하고 다만 보고 판단을 해서 이건 취소를 할 필요, 무효로 만들 필요가 있다 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유효한 행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요거를 좀 해요. 취소 사유. 아까 무효 사유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근데 취소 사유는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이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 당시, 언제? 계약 당시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하도록 해놨어요. 아무 때나 취소를 못하고. 뭐 기분 나쁘다고 취소? 안 돼. 꿈자리가 사납다고 취소? 안 돼. 땅값이 뛰었다고 취소? 안 돼. 딱 계약 당시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하도록 해놨어요. 그렇다니 이 취소 사유를 외워야 되죠? 몇 개 안 돼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받지 않고 계약한 경우. 즉 계약 당시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가 없었던. 그러니까 나중에 동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약 당시 동의고. 착오가 있었던 경우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 딱 요 경우만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소 사유 외우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재척사강. 이 이외의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원칙이. 또 하나는 아까 각과의 계약이 무효라면요.
이 무효는 갑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예요. 일단. 그러니까 갑을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갑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자신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갑을 간의 계약은 무효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갑을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갑을 간의 계약은 무효다라고 소송에서 필요하다면 주장하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갑을 간의 계약이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취소를 못해요. 이것도 규정이 있어요. 첫째,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 부모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한 사람 취소할 수 있었죠.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 취소할 수 있었죠. 미성년자의 부모, 대리 취소할 수 있죠. 이 사람들과 거래한 승계인 얘도 취소할 수 있어요.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이렇게 딱 요 사람들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착, 사강, 대승,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한 자, 그 사람들의 대리인, 그 사람들의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나온 적 있어요. 착오자의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OX. 다시 한번.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이 중요분에 착오가 있었어요. 그럼 갑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했어요. 착오자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착오자의 상대방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여기 없잖아. 여기 상대방이 어디 있어? 재착, 사강, 대승, 상 그랬나? 제가 상. 에? 상은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얘하고 거래한 사람들. 얘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 갑의 상속인. 갑이 을하고 계약한 상태에서 또 계약을 했어. 뭐 이런 거. 갑의 승계인. 취소권자의 상대인. 상대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라면 재착, 사강, 대승, 상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상은 없다니까. 상은. 이게 지문이에요. 시험 지문. 착오자의 상대방은 취소할 수 없다. 옳은 지문. 이렇게 취소 사유하고 취소 권자하고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네? 다음번에 다시 할 테니까 일단 오늘은 무효까지 한 걸로 하고요. 그냥 끝내기 뭐해서 이거 조금 더 했으니까. 듣고 가는 거하고 안 듣고 가는 거 천양지 차이가 있단 말이지. 외우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재착, 사강, 대승. 대승에서 끝나야 돼. 대승상 안 돼. 대승.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142페이지까지 한 거고요. 설 끼어 있다고 해가지고 노라리 하지 마시고요. 예복습 시간 날 때마다 꼭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